여러분은 이 카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면 두 절친의 대화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화 이면의 세계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대화 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산업정보시스템 전공 김자희 교수입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나 신문 등 텍스트를 보고 살고 있죠. 제가 하는 전공은 이런 수많은 텍스트로부터 어떤 새로운 정보를 혹은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은 출연자들 얼굴 사진 이렇게 찍어 놓고서 이 사람의 감정, 기쁨 몇 %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 얼굴을 보면 감정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 문장이나 단어에도 그런 어떤 표정이라든지 필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쁘다. 톤 변화도 없고 표정도 안 보이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기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상사가 나를 갈궜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표정을 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우울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문장에서부터 우리는 그 사람의 화자의 감정을 도출하고 분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텍스트 분석이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굴 표정을 분석을 할 때도 같은 우는 표정도 슬퍼서 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기뻐서 우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기쁜 상황인데도 전통적인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얼굴 표정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분이 기뻐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기들이 기뻐하는 표정은 분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얼굴 표정의 분석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텍스트 분석도 그 정도의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부터 감정을 분석을 한다는 것은 많은 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시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신 다음에 댓글이나 감상편을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글을 보고서 이 사람이 상품에 만족했는지 아니면 실망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감정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에 쓴 글이나 아니면 카톡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관계 같은 것을 분석해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2023년 대전 여고생 살인 사건의 카톡 데이터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그 둘 사이의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감정의 변화를 도출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카톡을 다시 보도록 할까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이 두 명이 주로 나눈 대화가 새벽 1시가 넘은 굉장히 늦은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많은 메시지를 하면서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답변도 굉장히 늦고 단답형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대화가 추가된다면 둘의 관계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이 둘의 관계가 만연적인 갈등이 있었고 왜곡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유추됩니다. 실제로 2003년 대전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런 종류의 대화가 반복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동그란 원은 일종의 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시부터 24시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대화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월 달에 차트를 보시면 둘의 대화가 좀 많지 않고 등교하기 전이라든지 점심시간 12시 전에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화의 양도 늘어났지만 더 중요한 거는 대화의 시간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가 뒤로 미뤄지면서 독특한 대화 패턴이 발견이 되는데요. 가해자가 대화를 짧은 시간에 쭈루루루 연결을 해가면 피해자는 답변이 굉장히 느려지고 그 다음에 답변이 짧아요. 가해자는 왜 이렇게 답변을 안 하냐 화를 내고, 그러면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사과하는 이런 종류의 패턴이 지속됩니다. 둘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별로 긍정적인 메시지와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그날 주고받은 긍정적인 메시지와 부정적인 메시지의 차이를 분석한 겁니다. 회색은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더 많았다는 것이고요. 노란색 메시지는 그날 부정적인 메시지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았던 날이 증가되고 있고요. 빈도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메시지의 양 자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C 인사이드에 우울증 갤러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작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DC 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텍스트 분석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DC 인사이드의 특징이라고 하면 익명성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DC 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는 조금 달라요. 다른 갤러리를 보면 유독닉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우울증 갤러리를 보면 상당수가 고정닉, 그러니까 자신이 변하지 않는 닉을 이용을 해서 글을 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 갤러리는 갤러리 특성상 고정닉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고 서로 누구 왔네? 라는 식의 대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언해주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그러면서 이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듯 합니다. 2023년에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성착취를 당했다 뭐 그런 종류의 우울한 이야기를 많이 썼고 그러다가 인스타그램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살하겠다고 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라이브를 보고 있었는데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갤러리를 폐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나 어떤 식으로 정화작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DC 인사이트 운영진은 그 이후에 성매매라든지 아니면 성추행 혹은 자살 이런 종류의 키워드가 나오면 그 게시물을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단어를 아예 쓰지 못하는 금지어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갤러리가 미성년자 성착취에 온상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날 갑자기 하루에 7만 건 가까운 글이 올라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보다 더 많은 글들이 올라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푸른 계열과 주황색 계열이 있는데요. 주황색 글이 삭제된 비율입니다. 갤러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우울증 갤러리의 삭제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텍스트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삭제된 글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누가 글을 썼는지도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지우고 그 다음에 금지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금지어가 있다고 그 단어를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단어 자체를 못 쓰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이 삭제된 글들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누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글을 많이 쓰고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나중에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주로 어떤 패턴의 글을 썼는지를 파악을 한다면 사고를 일으킬 후보자들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죠. 미국의 MS 같은 경우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MS 같은 경우는 엑스박스를 갖고 있는데 엑스박스에 여러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댓글을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미성년자의 성착취가 발생한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게임상에서 주고받는 댓글을 분석을 해서 사람별로 좀 위험 점수가 너무 올라갔다라고 하면 전문가한테 그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보내서 파악을 합니다. DC 인사이드의 운영자들도 이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패턴을 파악해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지 추적 조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후보군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은 거기서도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사람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인공지능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은 사람이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쓰는 글이라든지
카톡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증언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는 없죠. 하지만 증인이나 증언이 필요 없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텍스트 분석이 이런 범죄 예측이나 아니면 어떤 관계의 변화 같은 것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챗 GPT를 보면 아래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챗 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셨나요? 인간은 언어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텍스트를 분석을 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저희 전공에 들어오신다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 전공의 김자희 교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